목표 첫 번째,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재결정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혼합물의 분리,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선생님이 이러한 예시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이번에도 예시를 꼭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과서는 224페이지입니다. 자, 포도즙. 여러분들 포도즙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포도즙을 먹으면, 실온에서 먹으면, 그냥 잘 먹게 되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차가운 상태로 먹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다 포도즙을 다 먹고 마지막에 가루들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포도즙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러한 고체들, 결정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제2화 가루 혼합물을 분리하라. 탐정은 넓고 깊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 면에서 합격이야. 야호! 의뢰인! 어서 와. 여기는 무슨 문제든 해결해주는 교내 탐정사무소야. 안녕. 곤란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열려있던 과학실 창문으로 축구공이 들어가 버린 거야. 서둘러 과학실에 들어가 봤더니 다행히 사람은 없었는데 질산칼륨병이 넘어지면서 내용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 일단 다 모아서 가지고 왔지만 당장 내일 실험할 준비물인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큰일이야. 어떻게 하지?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만 분리해낼 방법 없을까? 글쎄, 어떨까? 방법이 있지. 정말? 자, 시작해볼까? 아? 이거면 해결이 된다고? 응, 뜨거운 물에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을 넣고 모두 녹여. 그러면 결과는 내일 아침에. 정말 내일 아침에는 되는 거지? 자, 여기 있어. 우와, 고마워. 어떻게 한 거야? 재결정을 이용한 거야. 재결정?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거든. 그래서 더운 물에 질산칼륨을 모두 녹인 다음 물의 온도를 낮추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작아지면서 순수한 질산칼륨이 고체로 석출돼. 불순물은 양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도 물에 녹아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대단해! 자, 우리 영상에서 봤다시피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에서 어떻게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는지. 자, 아까 영상에서 질산칼륨이었죠. 자, 이것에 관한 실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잘 봤죠? 자, 우선 40도씨 물 100g에 들어있는 질산칼륨 30g과 황산구리 1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였습니다. 지금 40도씨의 물 100g 상태에서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음물에 넣은 수조에 아까 과정 1의 비커를 담가 냉각합니다. 자, 냉각을 한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해도 곡선 생각나나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했지요. 기억하나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해도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40도씨에서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녹았어요. 자, 그런데 얘를 냉각을 시켰어. 지금 얼음물에 넣었다는 말이 냉각을 시켰다는 뜻이죠. 그러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지금 녹지 못하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석출되는 물질이 무엇인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중에서 석출되는 물질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아까 질산칼륨이 석출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용해도 곡선 기억하나요? 우리 지금 교과서 몇 페이지냐? 교과서 208페이지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고체 용해도 곡선이 있어요. 자,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 곡선에서 기울기가 매우 가팔랐죠. 매우 커요. 그에 반면에 황산구리의 용해도 곡선, 얘가 질산칼륨, 얘가 황산구리의 용해도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했죠. 질산칼륨에 비해서. 여기서 냉각을 시켰을 때 석출되는 물질은 정확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석출되는 물질은 아까 실험에서 봤을 때 질산칼륨이었어요. 왜 질산칼륨이 석출되는지 한번 나중에 해석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3번 과정 2에서 냉각한 용액을 거름장치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합니다. 자, 지금 냉각한 용액을 거름장치로 걸렀어. 거름장치로 걸으면 지금 혼합물은 모두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지금 여기 거름종이 위에는 고체 물질만 남게 되겠죠. 석출된 물질. 그러면 그 말은 질산칼륨만 남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 3에서 용액을 모두 걸은 다음 장치에 남은 고체에 증류수는 깨끗한 물이죠. 증류수를 부어 씻어내면 순수한 고체 물질,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 2에서 석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처음에 40도씨였죠? 40도씨. 4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30g. 질산칼륨은 30g이 녹아 있었고 자, 여기 써봅시다.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30g 그리고 황산구리는 1g이 녹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냉각을 시켰어. 냉각을 시켰으면 지금 만약에 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0도씨까지. 자, 근데 황산구리는 지금 1g이 녹아
있기 때문에 황산구리는 석출되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0도씨에서도 20g만큼 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1g만 녹아있기 때문에 석출되는 물질이 없습니다. 아무리 냉각을 시켜도 1g이 녹아있어서. 자, 그런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0도씨일 때 한 15g이 녹을 수 있어요. 용해도가 15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질산칼륨은 15g이 석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질산칼륨 지금 30g이 있는데 0도씨일 때 용해도가 15이기 때문에 30에서 15를 빼면 15g이 석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음물 100g의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약 14g이래. 14g씩 녹을 수 있으므로 여기 그럼 14를 써야겠죠. 그럼 16. 질산칼륨은 약 16g이 결정으로 석출되며 황산구리 1g은 용액 속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g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14가 0도씨일 때는 14가 용해도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라서 얼음물에 넣었을 때 결정으로 석출되는 물질은 질산칼륨 뿐입니다. 황산구리는 그대로 혼합물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천일염 정제가 있어요. 자, 천일염은 바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가공되지 않은 소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일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금을 얻을 때에도 이렇게 제결정을 이용을 합니다. 제결정. 자, 그 다음 약품 정제. 합성한 약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약품을 얻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때도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보면 먼저 제결정이겠죠? 제결정이란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자, 고체 물질을 그냥 바로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바로 제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용매에 녹입니다. 자, 이 말은 용해를 먼저 시켜요. 용해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액의 온도를 낮추면 석출이 되겠죠? 석출을 시키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만약에 물에 녹였으면 물을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거 제결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고체 물질인데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한다? 용해를 시킨다. 우선 용매에 녹입니다. 용해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된다? 석출된다. 그러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어떤 고체 물질? 순수한 고체 물질. 자, 이 고체 물질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제결정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 아까 했다시피 우선 첫 번째 천일염.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을 얻는 것도 제결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은 이렇게 흙, 티끌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천일염을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인 다음 아까처럼 거름장치로 거르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겠죠.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이 나머지 거른 용액. 자, 천일염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거름장치에 하면 이 위에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소금물이 필요한 거겠죠. 불순물이 제거된 소금물. 근데 여기서 다시 소금만 뽑아내야 돼. 그러면 이 거른 용액을 다시
증발시키면 물이 없어지겠죠? 물이 제거가 될 거예요. 물이 제거, 그러면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합성한 약품을 정제하여 순수한 약품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결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포도즙을 냉장고에 넣으면 이렇게 씹히는 결정이 생기는 까닭, 이것을 우리가 재결정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냉장고에 넣어두면 포도즙의 온도가 낮아져 포도즙에 녹아있던 특정 물질, 포도즙에 녹아있던 특정 물질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결정으로 석출이 될 거예요. 자, 포도즙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이렇게 녹아서 이제 혼합물의 형태로 있겠죠, 포도즙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물질이 온도가 낮아지면 석출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에 녹아있던 특정 물질의 용해도가 감소. 왜 감소했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용해도가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결정으로 석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석출을 시킨다는 거죠. 석출시키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재결정이었죠. 재결정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2번. 땀에 젖은 옷이 마르면 하얀 얼룩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체육 시간에 옷이 땀에 젖잖아요. 이러한 땀에 젖은 옷이 말랐을 때 얼룩덜룩한 하얀 얼룩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를 설명을 해봅시다. 자, 땀에는 염화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었죠. 염화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옷이 마르면서 녹아있던 염화나트륨이 다시 결정으로 석출됐기 때문이에요. 자, 옷이 말랐다. 이게 뭐죠? 증발이 되었다. 물이 증발이 된 거죠. 자, 아까 냉각시키거나 용매를 증발시켰을 때 고체 물질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물이 증발하면서 녹아있던 염화나트륨이 결정으로 석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얀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교과서 226페이지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종이에 여러 가지 펜으로 썼는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검정색 펜인데 어떻게 다른 펜으로 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크로마토그래피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영상을 한번 봅시다. 제3화 위조 서류를 찾아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이만 가볼게. 고마워. 그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이건 우리 반 학생 한 명의 수행평가지야. 나는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숙제를 해온 학생에게 사인을 해주거든. 내 기억에 이 학생은 분명히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 모든 활동지에 내 사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인이 혹시 위조된 게 아닐지 알 수 있을까? 선생님, 이 사인들 모두 같은 펜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늘 사용하는 수성펜으로 사인한 거야.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내가 맡을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선생님,
이 종이 조금만 잘라도 될까요? 그러렴. 자, 이거 필요하지? 역시 명탐정은 달라. 수성펜을 사용하셨으니까 물을 이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거예요. 선생님의 사인은 위조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펜의 잉크까지 위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두 잉크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이 사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위조 사인인 게 확실하구나. 조금 씁쓸하지만 굉장한걸.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앞으로도 저희 두 탐정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자, 서류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펜의 잉크를 분석을 했었죠. 펜의 잉크를 분석을 해서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펜의 잉크 같은 경우에는 펜마다 약간 성질이 비슷한 색소가 섞여 있어요. 성질이 비슷한 색소가 섞여 있고, 그리고 양이 매우 적어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끓는 점이나 뭐 용해도 차, 그리고 밀도는 당연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실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6페이지 해보기 보면서 영상 보세요. 자, 영상 잘 봤죠? 자, 우선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거름종이 중앙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수성 사인펜으로 점을 찍습니다. 자, 이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가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점만 찍어도 돼요. 그 말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거름종이의 일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 자른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접어서 물에 푹 담길 수 있도록 물에 담그고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상에서 어떻게 되었죠? 잉크의 색소가 물과 함께 거름종이를 따라 퍼져나갔죠.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색소로 나뉘었어요. 특히 약간 검정색 색소에서 그것이 조금 뚜렷하게 관찰이 되었죠. 막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검정색인데. 자,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원리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 혹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막 공부를 했어. 필기도 했어. 필기도 막 했어요. 볼펜 같은 걸로 필기를 하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이 들었어요. 자, 푹 잠이 들면 어떻게 돼? 침이 흐르겠죠? 침이 흘렀어. 그런 엄청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침이 흘렀어요. 침이 흘러서 깨어보니 종이에 있는 볼펜이 이렇게 번졌어요. 볼펜 자국이 이렇게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침이 흘러서 볼펜이 번졌을 때 여러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검정색 펜이 검정색으로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이 침에 의해서 막 흘러가면서 막 노란색도 좀 있고 주황색도 좀 있고 엄청 작은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예예요. 이거 말고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또 다른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약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도 이용합니다. 자, 약품의 품질 그리고 두 번째, 자,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하는 것을 우리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나가면 무조건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도핑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소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약물 검사 이용이 돼요. 소변 검사를 이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여러 가지 약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아까 우리 사인펜 잉크 색소 분리할 때는 용매가 물이었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속도가 다른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이때 용매에 대한 친화력이 높다. 친화력이 높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용매랑 친하다. 만약에 물을 썼다면 물과 친하다. 이렇게 친화력이 높은 친구들이 속도가 어떨까요? 속도가 빠르겠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거리가 멀리 갔다는 뜻이에요. 먼 거리를 이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용매를 넣었어요. 용매를 넣고 지금 혼합물, 아까로 치면 사인펜을 여기 점에 콕 찍은 거예요. 혼합물을 여기 넣었어요. 지금 종이에 대고 혼합물을 여기에 콕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용매에 넣었더니 지금 이렇게 물에 젖어서 이렇게 혼합물질의 성분 물질을 녹이면서 위로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올라갔어. 근데 지금 속도가 달라.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먼저 막 올라가고 있죠. 초록색이 늦게 올라가고. 자, 지금 그래서 혼합물이 각 성분 물질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와 나중에 이 용매와 더 친한 물질이 뭘까요? 용매와 친화력이 더 높은 친구가 가겠죠? 가가 이 용매와 친화력이 높아서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멀리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지금 용매가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녹이면서 지금 위로 올라갔죠. 아까 그 영상에서. 자, 그래서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 속도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용매와의 친화력, 이 성분 물질이 용매와의 친화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멀리 간다. 그래서 각 성분 물질로 분리된다. 그래서 이 용매와 더 친한 친구는 초록색보다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랑 용매랑 더 친하다. 자,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겠죠? 사용하는 용매와의 친화력이 더 클수록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용매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당연히 다를 겁니다.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분리하려는 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뭐를 선택해야 된다? 용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혼합물이 수성일 때 이러한 분리하는 물질이 만약에 수성 사인펜이 될 수도 있고 물과 친한 친구였을 때는 용매를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유성 물과 친하지 않은 친구, 기름과 좀 더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용매로 에테르를 사용하면 됩니다. 유성매직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용매로. 유성매직 같은 경우에는 용매로 에테르 같은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하려는 물질의 성질을 고려해서 용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얘가 중요하죠.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해서 분리하기 어려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성분물질 성질이 비슷하면 밀도차도 이용할 수 없고 끓는 점차도 이용할 수 없고 용해도차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기 어려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고,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 유용합니다. 자, 아까 사인펜 점만 콕 찍어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가 싹 됐죠. 그래서 매우 적은 양도 가능하다. 그래서 약물 복용 검사, 아까 그 도핑 테스트, 그리고 의약품 성분 분리. 자, 의약품에도 매우 비슷한 그 성질이 비슷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약품 성분 분리에서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성분 검출, 그리고 잎의 색소 분리,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자, 그러면 아까 다른 펜으로 쓴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까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여기서 다른 펜으로 쓴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 제조사마다 잉크 성분이 조금씩 다르겠죠? 우리가 모나미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트스트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파인테크, 하이테크 이런 거 여러 가지 펜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조사마다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잉크의 성분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잉크의 성분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는 성질이 비슷한 색소가 섞여 있어 끓는 점이나 용해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서로 다른 펜으로 쓴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27페이지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뭐가 다른 것?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속도. 2번. 사인펜 잉크의 색소나 잎의 색소는 무엇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서 분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가 또 뭐가 있었죠? 약물 복용 검사, 도핑 테스트, 그리고 의약품 성분 분리, 그리고 단백질 성분 검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3번.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을 분석할 때 크로마토그래피가 유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을 이렇게 씻어내기 때문에 양이 매우 적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혼합물 분리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양이 적고 성분 물질이 비슷할 때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운 방법 있잖아요. 밀도차, 끓는 점차, 용해도차,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는 학습지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